디지털 웰빙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무한 정보 환경 속에서 어떻게 만들어질 수 있는가에 대한 주제를 갖고 함께 생각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미국의 게시판 사이트, 레딧이라고 하는 게시판 사이트에 이런 질문이 하나 올라왔었어요. 만약에 1950년대 사람이 타임머신을 타고 시간여행을 오게 된다면 현대인들의 어떤 모습이 가장 이해되지 않을까라는 질문이 올라왔는데요. 어떤 답변들이 올라왔을까요? 여러 가지 답변이 있었지만 그중에 눈길을 사로잡은 답변이 하나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주머니 속에 인류가 쌓아놓은 지식 전체에 접근할 수 있는 도구를 갖고 다닌다. 스마트폰을 말하는 거겠죠, 바로?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무엇을 하는가 보았더니 주로 고양이 사진을 보는데 쓰고 모르는 사람들과 말다툼을 하는데 사용하더라. 자, 이게 60년 전 사람이 오늘날로 타임머신을 타고 왔을 때 가장 이해되지 않을 모습이라고 하는데 저는 이 질문을 갖고 우리가 오늘 함께 생각해 볼 것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디지털 환경이라고 하는 거는요. 우리에게 무한한 정보가 제한 없이 공급되는 상황이죠. 이제껏 인류 역사상 이랬던 시기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처음 이런 환경을 사는 거예요. 과거에 인류의 지식 전체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과 도구를 갖고 있다. 이건 마치 반지의 제왕에 나오는 절대 반지와 같은 권한입니다. 자신의 운명을 바꿀 수 있고 세상에서 엄청난 권력과 돈과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는 최고의 무기를 갖는 거죠. 그런데 우리 이 다 그런 절대 반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절대 반지답게 이걸 쓰고 있느냐? 누군가는 있습니다. 누군가는 있지만 모든 사람들이 그런 건 아니죠. 그래서 저는 이 환경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절대 반지를 절대 반지답게 쓸 줄 아는 환경을 그런 능력을 갖추는 게 디지털 리터러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적절하게 쓰느냐, 자신이 알고 쓰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절대 반지 사용법을 갖게 되는 거죠. 우리에게 무한한 정보가 펼쳐져 있지만요, 우리는 정보를 어떻게 이용하고 있는가 하면요, 흥미로운 걸 저는 발견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이제 한 재작년쯤인가 작년쯤인가 이제 펴낸 책인데요. 이런 책을 하나 펴냈어요. 유튜브에 빠진 너에게라고 하는 책을 펴냈는데 이 책이 유튜브 얘기만 한 건 아니고요. 이것저것 다른 얘기들도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 책을 만들면서 출판사에서 여기에 이제 SNS 얘기도 있고 인스타그램 얘기도 있고 페이스북 얘기도 있고 가짜뉴스 얘기도 있는데 이 책 제목을 처음에 이런 게 아니었는데 이렇게 달아버렸어요. 유튜브에 빠진 너에게. 이제 책 제목을 정하는 건 이제 출판사에서 정합니다. 이걸 책을 이렇게 제목을 한 부분만 가지고 책 제목을 정했을까라고 해서 제가 좀 불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이 생각보다 좀 팔려요. 저는 제목의 도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2019년도에 이 책을 냈는데 2019년도에 유튜브에 빠진 사람이 많을까요? 2020년도에 유튜브에 빠진 사람이 많을까요? 지금 유튜브에 빠져 있는 사람이 많을까요?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 외로 이 책이 출판사에서 기대했던 것보다 잘 나간다라고 합니다. 저는 물론 이 책이 이렇게 팔릴 책이라고 생각을 안 했는데 자, 유튜브가 너무 매력적이기 때문에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유튜브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유튜브에 빠진 너에게라고 하는 책, 그 사람들이 점점 더 유튜브를 많이 이용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유튜브라고 하는 것이 갖는 몇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다양하고 방대한 콘텐츠가 있고 검색도 편리하고 그리고 이제 나의 네트워크랑 연결돼 있으니까 누가 추천을 하고 좋아요를 누르면 저한테도 다 공유
더 많이 이용을 하게 되죠. 그런데 그것 말고의 유튜브에 진짜 특징이 있다는 것을 저는 제 사용 경험으로 알게 됐습니다. 유튜브를 사용하면서요. 제가 누군가의 추천받은 영상을 하나 보거나 혹은 검색을 해서 하나 영상을 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제가 그런 영상이 있는 줄도 몰랐는데 제가 선택했던 영상이 끝나고 나면은 자동으로 제가 존재하는 줄 몰랐던 영상이 자동으로 재생이 되죠. 그런데 그게 제가 찾은 영상보다 훨씬 더 재미있어요. 그래서 처음엔 그 영상 하나만 보려고 했는데 점점 더 많이 보게 되고 5분짜리 보려고 했는데 한 1시간을 보게 되는 현상이 생겨나는 거죠. 넷플릭스도 비슷하죠. 제가 선택하지 않았지만 자동으로 제가 원하는 것들을 추천해주고 그리고 재생하는 게 디폴트로 돼 있습니다. 자, 이 유튜브와 넷플릭스와 같은 이러한 우리들의 주의를 집중시키는 매체들의 특성은 누구보다도 나의 취향을 잘 알고 있습니다. 나보다도 잘 알고 있죠. 개인별로 모든 사람들에게 맞춤형 추천을 해주고 그리고 이것들을 재생 버튼을 누르기도 전에 그냥 자동으로 재생이 됩니다. 사실 이렇게 나를 잘 알고 나의 관심 집중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미디어는 이제껏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넷플릭스나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어떤 능력을 갖고 있냐면 어떤 기술을 갖고 있냐면요. 사람들이 어떤 영상을 보다가 어느 지점에서 빠져나가더라. 혹은 어느 지점에서 야 여기 재밌네 해서 다시 돌려보기를 하더라라고 하는 그런 사용자들마다의 아주 세밀한 데이터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넷플릭스가 직접 영상을 제작을 하면요. 사람들을 어떻게 영상을 만들면 더 매료시킬 수 있겠구나라는 걸 아는 사실은 마법의 구슬 같은 걸 갖고 영상을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뭐 오징어 게임 같은 것들 뭐 대박 터뜨릴 수 있는 배경 중에 하나가 이제 그런 것들이 깔려 있는 겁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방대한 컨텐츠와 무한 정보 세상에서 길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우리가 일일이 하나하나 열어보고 이용할 수가 없어요. 누군가에게 의지해야 되고 검색과 필터를 통해서 걸러내야 됩니다. 그런 걸 가장 잘하는 곳이 바로 이런 넷플릭스, 유튜브, 페이스북, 구글 뭐 이런 거대한 우리가 이용하는 검색 엔진과 이런 플랫폼 서비스들입니다. 편리하지만 편리한 만큼 우리는 거기에 깊이 빠져들게 되고 혹은 거기에서 위험에 빠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구글이라고 하는 검색 엔진이 세계 최고의 검색 엔진이 되게 된 배경에는요. 흥미로운 일이 있었는데 이 오래된 야후의 화면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자, 야후가 한때 세계 최고의 검색 엔진이었지만 구글한테 졌어요. 왜 그랬을까요? 인터넷 정보 세상의 근본 구조를 알았느냐 몰랐느냐의 차이입니다. 야후는 마치 도서관처럼 하나하나의 카테고리별로 야후의 웹서퍼, 전문 검색사들이 찾아낸 믿을 만한 정보, 충실한 정보를 사람이 일일이 이렇게 배열을 했습니다. 구글은 그런 거 전혀 없었죠. 그냥 썰렁한 검색창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야후가 처음에는 초반에는 훨씬 더 친절하고 정확했지만 인터넷 정보가 빠르게 점점 늘어나죠. 사람이 일일이 손으로 추천하는 작업은 금방 정확도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모든 것을 기계로 자동으로 처리하고 페이지 랭크를 통해 가지고 사람들의 링크가 많이 걸려 있는 것을 기계적으로 추천하는 건 구글은 정보가 많아질수록 무한 정보 세상이 될수록 점점 더 정확해지는 결과를 낳게 돼요. 결국 한 기업은 망하고 한 기업은 최고의 기업으로 승승장구하게 되는 그 비결은 바로 인터넷에서 정보 구조가 어떻게 바뀌고 있는가. 즉 우리가 누리는 이 인터넷 세상이 무한 정보 환경으로 간다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구글이 세계 최고 기업이 되게 되는 배경입니다. 그런데요.
또 그렇다면은 이 비슷한 사건들이 우리 이용하는 백과사전에서도 일어납니다. 최고의 지식체계라고 불렸던 브리테니커 백과사전, 그리고 인터넷에서는 그런데 위키피디아라고 하는 개방형 사전이 인기였었습니다. 붙었어요. 어떤 게 더 좋은 사전이냐? 사전은 정확해야지 좋은 사전이죠. 두 사전의 정확도를 검증해보는 일을 해봅니다. 사람들은 정확도는 노벨상 수상자 100여 명이 지필 감수진으로 참여하고 있는 브리테니커가 월등히 뛰어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천만에 두 사전의 정확도가 차이가 없는 걸로 조사가 돼요. 그래서 어디가 잘못됐다라고 하는 게 네이처지 논문으로 발표되는데 그 논문이 발표되자마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진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위키피디아의 오류라고 지적된 사항들은 논문이 발표되자마자 그날 밤부터 고쳐지기 시작합니다. 브리테니커는 고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개정판을 찍어야죠. 걸리는데 20년이 소요됩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브리테니커의 종이 사전은 더 이상 나오지 않게 됩니다. 오직 온라인으로만 서비스가 되게 돼요. 즉 인터넷 세상에서는 정보가 빠르게 무한 업데이트되는 환경이다. 네. 마치 우리가 오늘날 무한 정보 환경을 누리는 거는요. 저는 식생활하고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요. 과거에 우리 인류 역사가 우리가 이렇게 음식을 걱정 없이 먹을 수 있게 된 건 약 한 50년밖에 안 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로 치면요. 50년, 60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늘 굶주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무척 음식이 풍족해졌죠. 음식이 풍족해졌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지금 가장 위험한 질병이 고혈압, 고지혈증, 비만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위험해졌느냐? 우리가 인류가 생존하기 위해서 오랜 역사 기간 동안 몸에 기억해 놓은 본능이 있습니다. 어떤 능력을 갖고 있어야지 우리가 생존할 수 있었냐면요. 추위와 그런 식량 부족 상태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방법은 몸에 지방을 잘 축적하는 사람, 염분을 잘 축적하는 사람, 당분을 잘 흡수하는 사람들이 생존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들의 후손인데, 그러니까 우리는 달고 짜고 기름진 게 있으면 그냥 입에서 땡기는 거고, 그것을 가장 값싸고 적절하게 배합하면 이런 패스트푸드를 값싸게 만들어서 제공하는 거죠. 우리가 본능적으로 이건 마실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자, 이것이 인간을 그동안 살려준 가장 중요한 도구였지만 정보와 이게 음식이 풍부해지면서 사실은 우리 건강을 가장 위협하는 도구가 된 거예요. 본능에 이게 기억되어 있기 때문에. 자, 정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보도 과거에는 이게 정보가 늘 부족했습니다. 정보를 먼저 얻으면은 염분, 당분, 지방을 섭취하는 것처럼 생존 확률을 높여줬어요.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뉴스가 나오고 새로운 정보가 나오면 그것을 무조건 찾아갑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생존할 수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어떤 환경에 처했어요? 음식하고 똑같습니다. 정보가 많아지면서 정보를 추구하는 우리의 본능이 오히려 우리한테 잘못된 정보라기보다도 가장 선정적인 정보, 가장 우리를 흥분시키는 정보, 가장 말초적인 정보 위주로 우리가 그걸 쫓아가게 돼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정보로부터 벗어나선 잠시도 살 수 없는데, 자, 우리가 건강하게 생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먹는 거를 신경 써서 잘 먹어야 되는 거죠. 좋은 걸 먹어야 되는 거죠. 정보도 마찬가지 세상이 된 겁니다. 우리가 이 정보가 상업화되면서 가장 선정적인 정보 위주로 이용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정보를 이용할 때 조금 더 성찰하면서 음식을 조금 더 좋은 걸 고르듯이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겁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시는 그림은요.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마리 앙뚜아네트가 단두대에 처형되기 직전의 그림을 묘사한 거예요. 알랭드 보통이라고 하는 스위스 작가는 마리 앙뚜아네트가 단두대에서 처형되게 된 결정적인 배경으로
맞춤형 뉴스를 꼽습니다. 아니 왜 앙뚜아네트는 맞춤형 뉴스 때문에 단두대에서 처형되게 됐을까요? 알랭도 보통 이야기하는 건 그거예요. 앙뚜아네트는 원래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닌데 앙뚜아네트가 워낙 패션과 파티에 관련된 뉴스를 좋아하다 보니까는 자기 백성들이 어느 지역에서 굶주리고 있고 시위한다는 뉴스는 올라가다가 다 잘려요. 이거 왕비님이 좋아하지 않아. 그리고 이 사람한테는 오로지 오늘 밤에 있을 귀부인들이 어떤 드레스를 입고 오는지에 대한 뉴스만 계속 전달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목숨을 위협하는 순간이 올 때까지도 세상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날 우리가 이용하고 있는 맞춤형 뉴스와 맞춤형 정보가 무척 편리합니다. 그걸 이용하지 않을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그것을 이용하는 것과 동시에 전체적인 세상의 모습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앙뚜아네트와 같은 판단 착오를 피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바깥의 것도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사람은 점점 더 많은 선택권과 자유권을 추구합니다. 이런 재미난 실험이 있었어요. 한 슈퍼에서는요, 잼을 24개를 전시하고 한 곳에서는 6개를 전시했습니다. 가장 잘 팔리는. 손님들은 24개가 전시된 곳으로 훨씬 더 많이 몰려갔어요. 하지만 선택은 구매는 어디에서 많이 일어났을까요? 6개만 전시한 데서 일어났어요. 정보가 너무 많아지면요, 우리 인간의 단기 기억, 작업 기억이라고 하는데 여기에서는 7개 이상의 정보를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무작위적인 숫자를 7개 이상 기억하는 건 거의 불가능해요. 적어야만 됩니다. 그런데 6개 안으로 처리가 되면 우리가 이 램이라고 말할 수 있죠. 이 단기 기억, 작업 기억 안에서 합리적으로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거 필요하네. 이거 사야 되겠네. 자, 우리 인터넷 정보 세상에서도 이런 현명한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더 많은 정보와 선택권을 추구하지만 그런데 그것이 우리한테 늘 현명한 판단으로 이끌어주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는 좋은 정보, 선별된 정보 위주로 나의 인지적 판단 능력 안에 있는 정보 위주로 그걸 줄여야 된다라고 하는 게 디지털 웰빙의 가장 중요한 우리 원칙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슬라이드를 이걸로 설명하겠습니다. 찰스 디킨스가 쓴 두 도시 이야기라고 하는 책의 첫말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최고의 시절이었고 또한 최악의 시절이었다. 우리는 천국을 향해 가고 있었지만 또한 그 반대쪽을 가고 있기도 했다. 저는 이 무한 정보 세상을 사는 우리는 이것이 그 자체가 좋고 나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떠한 태도, 어떠한 디지털 리터러시 능력을 갖고 구체적으로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최고의 시절이 될 수도 있고 그 반대편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